어린 시절 버스도 다니지 않던 시골에서 자랐다. 비닐하우스에서 6 식구가 살았다. 하지만 내 삶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더욱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가난은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못했다. 가난하다고 철학이 없을까? 아니, 오히려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이 더 깊어졌노라고 자위한다. 그건 아무개인 내가 아무개가 아닌 이유이다. 지금 이 책을 집어든 그대에게 내 글이 큰 위로가 될 거라 자신한다. 아무개인 내 삶이 아무개인 그대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안목이 있니? 없니를 함부로 말하지 마시게나. 자신있게 말하건대 나 결코 안목이 없지 않네. 그런데 내가 가진 물건들이 하나같이 왜 그따위냐고? 그건 안목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이네. 가난하다고 하루 한 끼 먹고 부자라고 하루 10끼 먹는 게 아니라네. 하루 3끼 먹고 밤이 오면 자는 건 모두 같다네. 가난하다고 왜 철학이 없겠는가? 우리는 모두 내 인생의 철학자라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 작품은 출판사 포르체에서 출간된 아무개 작가의 우리가 돈이 없지 안목이 없냐?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글로써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스스로 실패한 경험이 워낙 많은지라 쓸 글이 차고 넘친다면서 자신의 글이 마음 한쪽을 일렁이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글일 거라고 말합니다. 작가는 우리 인간이 언제 위로를 받는 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거나 나보다 더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공감과 위로를 얻지. 그래서 아무개인 나의 지난 시간 속 실패의 경험과 뼈아픈 후회가 그대에게 위로가 될 거라며 오늘 그대의 그것보다 더 못한 삶, 나의 실패잔치에 그대를 초대함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일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동창회에 다녀오다. (30대) 후반이던 어느 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한 건지 중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네. 사실 전화한 친구 이름도 기억나지 않더군. 친구가 전화 건 내용을 꺼냈어.
다음 달에 있을 동창회에 꼭 오라고. 친구들이 다들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 난 다단계 권유만큼이나 도통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의 끈질긴 부탁과 성화에 참석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지. 생각해보니 코 찔찔이 친구들이 다들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중학교 때 첫사랑을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서 겸사겸사 가도 좋을 것 같더군. 동창회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글쎄 마음이 여느 때 같지 않더군. 급기야 동창회 당일이 되자 무슨 영화제에 참석하는 영화배우처럼 한껏 들떠서는 거울 앞을 떠나지 않았어. 누가? 누구긴 누구겠는가? 바로 나지. 참석을 내켜하지 않던 나는 어디로 간 건지 아침부터 한껏 멋을 부리느라 몸도 마음도 부산했네. 설레고 들뜨고 상기된 표정도 숨길 수가 없었고 세상 심각하게 고심하며 옷을 고르는 내 모습에 적이 당황스럽기도 하더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옷장 속 거의 모든 옷들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네. 약속 장소인 고깃집 주차장에 도착하고서도 차 안에서 얼굴이며 옷이며 자세며 표정까지 살피느라 또 한참을 머물렀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 왜 그리 떨리는 겐지 원. 드디어 중학교 친구를 만났네. 반가웠네. 그래, 반가웠어 처음엔. 친구들 모두 정말 거짓말처럼 얼굴은 그대로였어. 달라진 건 키와 몸무게 정도랄까? 그런데 저마다 크게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더군. 우리 모두의 삶. 말 잘하던 용출이는 사업가가 되었고 잘생긴 영희는 금융회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성격 좋던 찬영이는 아버지를 이어받아 고향에서 소를 키우고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던 원정이는 학원 원장이고 글 잘 쓰던 정숙이는 아직 미혼으로 여행사 사장이 되었고 운동 잘하던 명국이는 대구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가 되었더군. 그렇다면 어릴 적 공부를 꽤나 잘했던 중학교 내내 1등이었던 나는 아무개의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었네.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한껏 화려하게 겉멋을 부린 모습으로 눈앞에 평소에 배부르게 먹을 수 없던 고급 소고기가 익어가고 있었네. 언제 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까 싶어 상추에 고기 한 점을 크게 싸서 입에 꾸역꾸역 밀어넣다가 갑자기 목이 메더군. 친구들은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늘 1등을 도맡아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염탐하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무튼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동창회에 참석이 되었네.
내가 찌질할 때.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밥값을 계산할 때였지. 8,500원짜리 냉면을 먹은 나는 밥값을 한꺼번에 계산한 동료에게 10,000원을 주었다네. 그런데 동료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거야. 잔돈을 언제 주려나 달라고 말을 해야 하나? 자꾸 곱씹으며 1,500원에 집착할 때 스스로가 어찌나 찌질하게 느껴지던지. 음식점을 나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려 커피숍에 들어갔네. 주문을 하려는 그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까 냉면값 내고 나한테 줘야 할 1,500원 그거랑 합해서 계산해. 지갑을 탈탈 털어 나머지 커피값에 딱 맞게 돈을 건네는 내가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었어. 무엇보다 가장 찌질한 건 뭔 줄 아는가? 그런 행동들이 찌질한 줄 알면서도 매번 그러는 나의 구질구질함이었어. 커피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몇 발짝 앞서서 걸어가는 두 동료가 귓속말을 주고받더군. 두 사람의 귓속말의 주인공이 나일지 모른다는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지. 자격지심인 게지. 바라건대 서로의 뻔한 수입을 헤아려 나의 그 찌질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를. 아니, 이해까지 바라지도 않네. 그저 귓속말로 나를 험담하지 않았기를 바라며 걸음을 재촉해 동료들 사이에 살짝 끼어들었다네. (2년) 지금 그대 곁에 있는 배우자나 오랜 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가? 나처럼? 그래서 자꾸만 후회가 되는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이 사람 말고 그때 차버린 A를 선택했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그대요. 그러지 말게나. 그대는 지금의 그 사람 혹은 그녀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 게야. 알면서도 좋았던 거고. 원래 낚시꾼들이 놓친 고기는 하나같이 팔뚝만 하다고 하지 않던가? 그대가 놓친 것이기에 그리 보일 뿐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일세.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네. 그러나 그 의문이 크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다는 반증이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 탓에 감정에 치우쳐 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못했던 게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나. 이성이 작동하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그때만 기억하게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게야. 다시 돌아가도 그대는 지금의 그 사람에게 끌릴 것이기에 이런 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지.
그날 그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은 인연이었던 게야. 지금 그대 곁에 서 있는 그 사람, 미우나 고우나 그대의 인연일세. 운명 같은. 그냥 쿨하게 인정하게. 이런 말도 있지 않는가? 남편은 아내가 만든 작품이고 아내는 남편이 만든 작품이라고.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그대의 작품일세. 그대가 만든. 아, 또 하나. 그날 밤 라면을 먹고 가라고 한 건, 술 한 잔만 더 하자고 한 건, 손만 잡고 자겠다고 한 건, 시도 때도 없이 다정한 건 바로 그대 아닌가? 솔직히 말해보게. 오직 그 사람만 보이던 시절이 있지 않았던가? 그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을 계속 서성이던 건 그대이지 않은가 말일세. 그리고 잊지 말게. 오늘 점심으로 새로 오픈한 국수집에서 4,000원짜리 칼국수를 먹었다고. 도다리같이 생긴 김과장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런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루 종일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을 이 세상 단 한 사람. 지금 바로 그대 곁에 있는 그 사람뿐이라는 걸. 아내의 음식을 타박하지 말게. 아내의 음식이 어머니의 그것과 다르다고 비교하거나 투정하지 말게나. 그건 그대 아내의 음식 솜씨 문제가 아니라네. 그대 아내가 프랑스 유명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를 수료한 실력인 요리사라고 해도 장단컨대 절대 그대 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능가하지 못할 것에. 절대로. 왜냐고? 그대가 어릴 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던 그때의 30대 젊은 엄마도 없거니와 어릴 적 살던 그때의 그 집, 그 부엌, 그 냄비도 없으며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 들어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엄마가 차려줄 밥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10살의 어린 그대도 지금 없기 때문이네. 허기진 아들의 동동거림에 서둘러 밥을 짓는 엄마의 그 애틋하고 바쁜 손놀림도 없고 김치찌개, 멸치볶음, 어묵볶음, 콩나물 무침 등 단출한 음식이지만 여러 형제들이 둘러앉아 반찬 뺏길세라 열심히 젓가락질을 하던 북적북적한 정겨움도 없기에 지금 그대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은 그때 그 어머니의 맛과 똑같을 수 없는 것이라네. 그렇게 맛있는 그대 어머니의 음식은 10살이었던 그대의 기억 속에나 있는 법. 그러니 아내 음식을 타박하지 말게. 아내가 억울해할 일이야. 그리고 요즘 음식 타박하면 이혼감일세. 세상이 많이 변했네. 정 아내의 음식이 못마땅하면 그대가 만들어 처먹던지. 착각.
결혼 전 여자들의 착각. 결혼을 하면 거실 등이 나갔을 때, 변기가 막혔을 때, 벽에 못을 박아야 할 때, 또는 가구를 옮겨야 할 때, 바퀴벌레가 나타났을 때, 어디선가 남편이 쓱 나타나 팔 근육을 뽐내며 뚝딱뚝딱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 그것은 말이야, 착각이네. 그것도 엄청난 착각.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남편이 집에 없어. 집에 오면 고주망태 상태고,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아내인 그대가 하게 될 걸세. 걱정 마. 가구쯤은 손가락 하나로 옮기는 날이 오거든. 아이 둘만 낳고 나면. 결혼 전 남자들의 착각. 결혼을 하면 매일 아침 아내가 먼저 일어나 민트색 앞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된장국에 서너 가지 정갈한 반찬을 차려놓은 뒤 아직 자고 있는 그대에게 살포시 입맞춤을 해 잠을 깨워주고 와이셔츠며 넥타이, 양말을 챙겨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현관까지 마중 나와 어깨를 털어주며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 일찍 들어오라는 감미로운 인사를 건넬 거라는 생각. 그거는 말이야, 착각이야. 그것도 엄청난 착각. 문제는 아내가 그대보다 먼저 일어나질 않아. 아마도 자네가 아내가 먹을 간단한 토스트를 차려놓고 출근해야 할 확률이 높을 걸세. 옆집 남편과 비교당하기 싫다면. 결혼 전 남자와 여자의 공통된 착각.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것도 말이야, 착각이야. 심지어 엄청난 착각. 어찌된 일인지 때론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로워. 혼자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던 소소하게 그지없던 일들이 부딪혀 서로의 마음을 핥히기도 하고, 같이 있으나 혼자인 듯한 그 지독한 쓸쓸함이 외로움을 배가시키곤 하지.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임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무엇이네. 왜? 한번 해보게. 알게 될 테니까. 동상이몽. 남편의 변. 밤새 육아에 지친 아내가 낄새라 조용히 씻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근처 푸드트럭에서 파는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웠지요. 회의, 보고서 작성, 재고 정리. 쉴 새 없이 오전을 보내고 어느새 점심시간. 딱히 입맛이 없어 회사 근처에서 김밥 한 줄과 라면을 먹었습니다.
다시 오후 일과 시작. 거래처를 두 군데 방문하고 회사로 돌아와 내일 있을 회의 자료를 만들고 나니 6시가 다 되어 갑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됩니다. 그럴 땐 집밥이 생각나요. 간절하게. 두부를 숭덩숭덩 썰어놓은 된장찌개와 빨갛게 양념한 제육볶음과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맛있는 김장김치와 깻잎 무침까지. 집밥. 생각만 해도 심이 고이고 심이 솟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신고 있었던 답답한 신발을 벗어던지고 들어와 개운하게 샤워하고 갓 지은 쌀밥에 맛있는 집밥을 먹고 소파에 누워 재밌는 개그 콘서트를 볼 생각입니다. 생각만으로 난 너무 행복합니다. 서둘러 퇴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지없이 교통지옥입니다. 시속 30km를 밟지 못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내의 맛있는 집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주차 전쟁입니다. 몇 바퀴 돌다가 막 빠져나가는 차를 보고 그 자리에 잽싸게 차를 넣었지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얼른 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벌써부터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넥타이를 채 풀기도 전에 아내가 말합니다. 대충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밥 먹으러. 아내의 변. 아이가 밤새도록 이유 없이 울고 보채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걸 알았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새벽 5시에 겨우 잠든 아이가 8시에 깼습니다. 10개월 아이 이유식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소고기를 갈아 넣고 양파와 당근도 잘게 썰어 넣었지요. 소금 간은 하지 않았어요. 짜게 먹이면 안 좋다고 해서요. 아이를 안고 한 입 떠먹였습니다. 근데 입맛에 안 맞는지 혀로 밀어내더군요. 여러 번 시도하다 너무 힘들어서 이유식은 그냥 두고 분유를 타먹였어요. 아이가 먹던 이유식은 제가 먹었지요. 그게 제 아침이었습니다. 나 혼자 먹자고 밥 차리기도 귀찮고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입맛도 없더군요. 한 2~5시간 흘렀을까? 아이가 또 칭얼대서 바나나를 긁어서 먹였어요. 작은 티스푼으로 2숟가락 받아먹고는 또 혀로 밀어내요. 남은 바나나. 버리기가 아까워 그냥 제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아이가 낮잠도 자지 않고 보채서 1시간 동안 업고 있었습니다. 업으니까 자요.
방바닥에 누워 자면 큰 일이라도 나는 줄 아는 아이랍니다. 아이를 업고 소파에 엎어져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같이 잠들었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오후 3시. 어제 만들어 얼려뒀던 감자수프를 먹였어요. 그건 조금 먹더라고요. 배가 부르니 짜증이 덜 나는지 웃으며 노는 아이를 잠깐 놔두고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딱히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제 저녁에 신랑에게 만들어준 미역국이 조금 남아있더군요.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밥을 말았어요. 두어 숟가락 뜨자마자 아이가 또 칭얼거리기 시작해요. 똥을 쌌나 봐요. 밥 먹다 말고 기저귀 갈고 엉덩이 씻기고 돌아와 다 식은 미역국을 대충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6시. 남편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나는 몸도 마음도 녹초해요. 그럴 땐 생각이 납니다. 한상 잘 차려진 밥상이 매운 낙지볶음도 먹고 싶고 시래기 듬뿍 들어있는 감자탕도 먹고 싶고 샤브샤브도 먹고 싶네요. 아이 안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초밥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내가 차리지 않는 밥상 생각만 해도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오늘은 퇴근길이 좀 덜 막혀 평소보다 남편이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얼른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게요.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돼요. 남편이 오면 곧바로 나가면 되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겠어요. 곧바로 나갈 수 있게. 남편이 돌아왔어요.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넥타이를 푸는 남편에게 서둘러 말했어요. 배가 무지 고팠거든요. 남편이 말해요. 싫은 기색 역력한 표정으로. 그냥 대충 집에서 차려 먹으면 안 돼? 안 됐습니다. 그도 나도.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